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6분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들어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며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축제인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내일부터 서울 도심 일대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실내에서 진행하던 행사에서 벗어나 야외 도시형 과학축제로 개편돼 다양한 과학체험과 공연을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세 개의 단어만으로 지구상 모든 주소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주소 체계가 개발됐습니다. 새로운 주소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상용화 됐을 경우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과학 본색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루는 물질은 고체와 액체, 기체처럼 간단하게만 나눌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물질을 가장 작은 단위로 수없이 잘게 쪼개면 무엇이 남게 될까요? 오늘 궁금한 해설에서는 세상을 이루는 물질의 근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6분쯤 강원도 동해시 부근 해역에서 올해 가장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강원도에는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진도 4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또 경북 지역은 진도 3, 경기와 충북에서도 진도 2의 진동이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다행히 이번 지진의 발생 깊이가 30km로 깊은 데다 해역에서 발생해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26차례의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10일에는 포항 인근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동해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연구용 원자로 등 원자력 시설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긴급 현장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이번 지진으로 원자력 시설에 특이사항이 있거나 수동 정지한 원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진앙 지역에서 약 88.4km 떨어진 한울 원전은 지진 계측값이 지진 경보 설정치 미만으로 감지돼 경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다른 원전에서도 지진 경보는 설정치 미만으로 계측됐습니다. 원안위는 여진 발생을 대비해 한국 수력 원자력 등과 안전성을 지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봄꽃도 한창인데 밖으로 나가 과학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실내에서 진행하던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올해는 야외로 나와 서울 도심 일대에서 내일부터 열립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발사체에서 폭발적인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시험 발사체가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이 75톤급 엔진의 발사 성공으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1번째로 발사체 엔진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이 역사적인 엔진의 실물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공개됩니다. 과학의 봄 도심을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9년 대한민국 과학축제입니다. 올해는 특히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야외 도심형 과학문화축제로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오늘 저녁 전야제를 시작으로 내일부터는 서울마당과 보신각공원, 세운상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축제가 진행됩니다. 탑승형 로봇과 슈퍼컴 등 최첨단 과학기술뿐 아니라 과학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과학체험이나 공연도 준비됐습니다. 이번에는 과학 강연이라든지 영화제, 그다음에 그 과학 공연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성인들까지 좀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어른들, 가족, 어린이들에서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해 주시면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축제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데 강연과 연극 등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65개 기관이 참가해 모두 15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19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설호입니다. 뇌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비의 영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복잡하게 연결된 뇌 네트워크에 내재한 제어 구조와 설계 원리를 풀 실마리를 국내 연구진이 알아냈습니다.
뇌질환 연구와 인공지능 발전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인체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뇌. 뇌의 인지 기능은 여러 영역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뇌의 동작 원리와 제어 구조에 대한 연구 성과는 아직 내세울 게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숨겨있던 뇌 제어 구조와 설계 원리를 밝혀내는데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뇌의 서로 다른 영역 간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정보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정보의 흐름이 어떻게 통제되는지 그것을 담당하는 주요 영역들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최초로 파악한 연구인데요.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들은 서로 형태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영역들이 어느 정도 겹쳐 있어서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어떤 부분이 고장났을 때 원래 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강인한 성질을 진화 과정에 터득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IT와 BT가 융합된 시스템 생물학 격분을 통해 밝혀진 이번 연구는 AI, 즉 인공지능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AI 그 네트워크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러한 이제 뇌의 실제 그 영역 간의 그 연결성 네트워크를 파악함으로써 뇌를 모사한 AI를 이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뇌 설계 원리를 풀 실마리를 제공한 이번 연구는 융합과학 국제학술지 아이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에서 35%로 늘리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우선 현재 7에서 8%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40년까지 30에서 35%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는 짓지 않고 노후시설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또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기기와 설비에 접목해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쯤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제조 비용이 저렴해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전기 생산 효율이 20%를 돌파했습니다. 세종대와 미 국립신재생에너지연구소 등 국제 공동연구팀은 납과 주석으로 만든 페로브스카이트의 태양전지의 효율을 기존 한계였던 18%를 넘겨 2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납주석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위에 구아니딘 사이오시안산이라는 화학물질을 처리했더니 전하 수명이 7배 이상 늘어났고 전지 효율은 20.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진은 페로브스카이트 전지를 겹겹이 쌓아 텐덤 전지를 만들었더니 효율이 최고 2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기들의 젖벽을 씻는 세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일부 주방세제에 대해 통관 금지와 수거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회사의 다른 제품은 과연 안전한지 추가적인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아이들의 젖병 세제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캐나다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100%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 제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수입한 업체는 지난해 생산된 주방세제 15개 제품을 환불하거나 교환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더 안전할 것 같아서 그래도 같은 제품 안에서도 무향이라는 거를 선택을 했는데 거기서 또 많이 검출됐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이후 세척제와 물티슈 등 위생용품에서 CMIT와 MIT 성분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이란 과일, 야채, 식품의 기구 용기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세척제와 행군 보조제 등 총 19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들의 옷을 빨 때 사용하는 세탁 세제 등은 제외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엄마들은
그동안 사용해온 유아 세탁용 세제의 유해성 여부를 몰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기들은 세탁된 옷을 입으로 빠는 데다 이불에 대고 자기 때문에 호흡기로 흡입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탁 세제의 유해성 여부를 조사해야 할 환경부는 관련 규정을 들며 안전성 검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미루기와 늑장 대처로 유해성 여부를 모르는 엄마들은 까맣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두 분 혹시 친구들과 이제 만날 장소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시나요? 네, 보통 뭐 강남역 10번 출구,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막 예. 지하철역과 입구 이렇게 정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건물 앞으로 알아, 뭐 예를 들면 회사 앞으로 알아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요. 건물 이름을 정한다. 예. 네, 저도 종종 그렇게 하는데요. 하지만 좀 출구가 여러 개인 큰 건물에서나 아니면은 뭐 축구 경기장처럼 굉장히 넓고 좌석이 많은 경우에 만날 장소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또 한강공원에서 또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또 뭐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이렇듯 현재 주소 체계보다 더 정밀한 주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고민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주소를 개발한 영국 스타트업을 며칠 전 취재하고 왔습니다. 왓3워즈라는 곳인데요. 네. 3월 초에 한국에 진출해서 이 얼마 전에 사업 개발 담당자가 방한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네, 왓3워즈 이 업체가 개발한 주소가 3개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네.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왓3워즈가 개발한 주소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 단어 주소인데요. 이 간단한 세 개의 단어만 있으면 지구상 모든 곳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곳의 주소가 화폐, 먹기, 역사책입니다. 들었을 때는 정말 아무런 관련 없는 세 가지 그러게요. 단어의 조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주소가 나온 거예요? 네, 먼저 옛날에 무슨 동 이럴 때 썼던 집원 주소는요. 예. 널찍한 토지마다 번호를 매겼던 거고요. 2011년에 처음 등장한 도로명 주소는 이 도로명과 건물의 숫자를 매겼던 건데요. 그런데 이 세 단어 주소는 이 다시 토지마다 주소를 부여했습니다. 집원 주소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밀한 정사각형마다 이 토지의 주소를 매긴 건데요. 예. 지구상 모든 곳을 가로 3m, 세로 3m, 그러니까 총 9제곱미터의 토지에다가 이 격자로 나눠서 주소를 부여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총 57쪽의 사각형이 전 지구에서 나온다고 해요. 57제예요. 네. 그다음 각각의 무작위한 단어 3개를 붙인 건데요. 이 격자 모양으로 나눴다고 해서 격자 주소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 격자 주소는 기존에도 있던 건데요. 예. 우리가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서 위치를 정말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외우기도 힘든 이 긴 숫자로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죠. 예. 그런데 이 왓3워즈의 세 단어 주소는 이 격자 주소의 이런 문제를 친근한 단어들로 활용해서 없앴다고 합니다. 이 업체가 한국에 주소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서 한국어 단어 4만 개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이 단어 4만 개 가운데 3개를 뽑아서 조합을 하면은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해 봤을 때 무려 64조 개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땅덩어리, 그러니까 바다는 물론 세 단어 주소를 이용해서 이 모든 곳에 주소를 부여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왓3워즈 사업 개발 담당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We get rid of negative words. And we get rid of homophones, so words that sound the same but are spelt differently. And we get rid of proper nouns, so names and words like street that could be confusing in the system. 네, 선택된 단어들이 정말 무작위였는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네. 약간의 자기적인 알고리즘이 있다고는 합니다. 한국말 가운데서 쉬운 단어는 한국 내에 많이 배치했다고 하고요. 조금 더 어려운 단어는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외국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 조합들이 나와서 헷갈리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비슷한 단어는 매우 멀리 떨어뜨렸다고 해요. 그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스튜디오 주소가 화폐, 먹기, 역사책이라고 했잖아요. 네. 반면에 화폐, 먹기, 역사학
이런 것처럼 혼동하기 쉬운 주소가요. 인도네시아에 있다고 해요. 아, 멀리 떨어뜨려 네, 놨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소를 입력하자마자 이건 인도네시아네 하고 다른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주소 체계에서는 비슷한 게 앞에 연달아 있으면 비슷한 지역인가라고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한계인데요. 이 왓스리워즈 측도 이 세 단어 주소가 기존 주소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는 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 이 병행해서 쓸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소 체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서 더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주소 체계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현재 이 170여 개국에서 1000여 개 기업이 이 주소 체계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카카오 지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예. 네, 카카오가 왓스리워즈의 한국어 서비스 개발에도 이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요. 약간의 건의라든지 요구도 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시죠. 바다에서는 이제 영어만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영토에서는 그 나라의 언어 같은 걸 사용하게 되는데 좀 뭐 한글 버전을 처음 준비할 때도 그렇게 먼저 시작이 됐었으나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바다에서 이 발생한 여러 가지 레저나 이런 일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다에서의 한글 주소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 중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얘기를 했고 왓스리워즈에서 그 부분을 잘 서포트해 주셨습니다. 일리가 있는 내용이에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바다나 한강공원 같은 데서 저희 치킨 많이 먹잖아요. 예. 근데 배달할 때 저희 다리 밑에 있어요. 반대편에 남산이 있어요. 하면은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최소라 기자가 며칠 전에 지하 실험실에 다녀왔잖아요. 이 내용을 준비했다고요? 네, 제가 강원도 정선에 세워지는 우주입자 연구시설에 다녀왔는데요. 이 무려 지하 1100m까지 세워지는 심층 연구시설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이 총 210억 원을 들인 이 거대 과학 사업인데요. 이 우주입자 연구시설 ARF라고 하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ARF요. 네. 우주 입자를 연구하는 시설이라니 흥미로운데 지하 1100m까지 내려갔다고요? 네. 왜 그렇게 지하 깊은 곳까지 연구시설을 만든 건가요? 네, 이 연구시설에서 연구하게 될 것들이 암흑물질이랑 중성미자라는 건데요. 이것들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측이 어렵습니다. 수많은 다른 입자들의 방해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입자들은 도달하지 못하고 오직 중성미자나 암흑물질 같은 우리가 관심 있는 물질들만이 조달할 수 있는 이 지하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주변이 조용해야지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요. 이 방해 요소를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네, 암흑물질, 중성미자 뭐 보도로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뭐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대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뭐 수많은 별, 그리고 별들이 모인 은하, 아니면 성간 가스 같은 거를 될 텐데요. 네. 이 모든 것들을 합쳐도 우주 전체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질량은 27%가 암흑 물질이라고 하고요. 또 68%는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름을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라고 이 암흑이라는 이름을 붙은 것도 이것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암흑 물질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조차 현재 과학기술로는 어렵다고 하고요. 20년 전에 이탈리아 연구팀이 이 윈프라는 물질의 신호를 포착하고 이것이 암흑 물질이라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연구진이 이 연구진의 실험을 재현을 해본 결과 이 이탈리아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암흑 물질은 그 정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암흑 물질의 후보 중 하나가 비활성 중성미자라는 거거든요. 이 중성미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등 전하를 띠지 않는 아주 매우 작은 입자입니다.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로도 알려졌는데요. 너무 가벼워서 검출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중성미자의 존재를 밝혀낸 이 과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었고요. 또 중성미자의 질량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밝혀낸 과학자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성미자의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안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과학계에서 이것을 밝히는 사람이 차기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노벨 물리학상 영순위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주 입자를 연구하는 시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되나요? 네, 전 세계 현재 15개국에서 모두 18개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연구시설은 중국에 있는 CJPL로 지하 2,400m 깊이에 위치해 있고요. 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이탈리아에 있는 이 지하 1,290m에 위치한 이 그랑시소 연구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윈프의 흔적을 발견한 곳이 여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강원도 정선 실험실이 완공이 된다면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연구시설이 되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도 이미 운영되고 있는 우주입자 연구시설이 또 있어요. 이 강원도 양양의 지하 700m 깊이에 있는 건데요. 정선보다 많이 얕죠. 그러네요. 이 정선 실험실이 완성이 된다면은 기존의 양양 실험실에서보다 잡음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하고요. 이 때문에 더 좋은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 정선 연구실에서 우주 입자의 비밀을 밝혀낸다면요, 이 노벨 물리학상이 나오는 것을 넘어서 인류의 지식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우주 입자 연구시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베일에 쌓여있는 암흑물질과 중성미자의 비밀이 우리나라 연구소에서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사이언스의 뷰티풀 코리아가 2019 케이블 TV 방송대상에서 교양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뷰티풀 코리아는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도 등 5개 지역의 절경을 카메라에 담아 소중한 자연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한 UHD 특별기획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케이블 TV 대상 시상식은 유료방송업계 종사자와 국회, 정부, 언론, 학계 등 약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1000년 전 지구상 최대 규모의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백두산인데요. 아직도 활동을 멈추지 않은 활화산이어서 폭발에 대비한 남북 공동 연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백두산 화산은 지금으로부터 1000여 년 전인 946년 폭발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화산 폭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백두산이 내뿜은 화산재가 한반도 전체를 1m 두께로 덮었다고 알려졌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백두산이 지금도 마그마를 머금은 활화산이라는 점입니다. 화산은 에너지는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언젠가는 죽듯이 활화산은 언젠간 터집니다. 그것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수는 없어요.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징후도 나타났습니다. 보통 한 달에 7건 정도 발생하던 지진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매달 70건 정도로 늘었습니다. 지하 마그마방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한때 천지 바닥이 12cm까지 부풀어 올랐고 화산가스에서는 마그마의 주요 성분인 이산화탄소 농도가 99%까지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백두산의 폭발 시점을 예측할 수 없지만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이 정도가 터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울 삼아서 한번 미루어 보는 거죠. 그런 징후들을 감시해서 혹시 다가올 분화 위험에 우리가 대비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 포인트가 있는 거지. 또 중국은 물론 북한과 협력해 백두산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일본 연구팀이 실명위기의 환자들에게 세계 최초로 다른 사람의 만능줄기세포로 만든 망막세포를 이식했는데 안전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이화학연구소는 특수면역 능력 보유자의 만능줄기세포로 만든 망막세포를 환자 5명의 눈에 주사기로 주입한 임상시험 결과를 도쿄 일본 안과학회에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연구 대상자 5명 모두에서 새 망막세포가 정착했고 종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5명 가운데 4명은 시력이 그대로 유지됐고 1명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에 참여한 5명은 삼출형 가령 황반변성에 걸린 60대에서 80대 남성인데 황반변성은 노인층 실명 원인 1위로 아직 완치 방법이 없습니다. 연구팀은 다른 사람 세포를 이용할 경우 환자 본인의 만능줄기 세포를 사용하는 것보다 준비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저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점박이 물범은 백령도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천연 기념물입니다. 이번에 온몸이 하얀 점박이 물범이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는데 백령도에서 흰색 점박이 물범이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황선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백령도 물범 바위입니다. 점박이 물범 무리 가운데 온몸이 하얀 물범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면 하얀 피부 사이사이에
희미한 반전 무늬가 나 있습니다. 백령도에서 흰색 점박이 물범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백령도에서 어업 활동하면서 이렇게 희귀종인 백색 물범은 처음 봤어요. 아주 장관이더라고요. 아주 보기 드문 물범이었습니다. 흰색 점박이 물범은 유전자 변이에 의한 백색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백령도 점박이 물범은 겨울철 중국 발해만에서 새끼를 낳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백령도와 황해도 등에서 서식합니다. 봄이면 반복해서 우리나라를 찾는데 흰색 개체가 이번에 무리와 함께 온 것으로 보입니다. 점박이 물범의 반점은 개체마다 다르고 사람의 지문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이 반점을 추적 관찰한 결과 점박이 물범이 백령도를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춘계 점박이 물범 탐사에서는 총 170여 마리를 상회하는 개체수를 보임으로써 역대 이래 가장 많은 개체수를 보였습니다. 백령도 점박이 물범 수는 2017년에 391마리로 조사됐으나 지난해에는 316마리로 75마리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백령도 점박이 물범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YTN 홍수룩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이것은 인류 최초의 철학적인 질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만물의 기원을 찾기 위한 인류의 탐구는 기원 전부터 계속됐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질문의 역사와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눈으로 보기에는 책은 종이로 되어 있고 종이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지만 이 나무를 계속해서 잘게 자르면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오늘은 우리의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란 무엇이고 이 물질에 관한 의문에서 탄생한 과학적 발견에 대해 궁금한 S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근원에 관하여 가장 먼저 언급했다고 기록된 과학자는 기원전 600년 전의 과학자 탈레스입니다. 그는 만물이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의 상태 변화에 따라 모든 물질의 변화가 생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360년경의 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에는 원소라고 불리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요소는 물, 불, 공기, 흙의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죠. 한편 동시대에 활동했던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작은 단위인 원자가 있으며 이러한 원자가 결합했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서 모든 만물의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과학은 여러 영역으로부터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연금술로부터 이어진 화학이라는 학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물질의 반응의 특성, 반응비, 그리고 생성물 등을 연구하던 당시의 수많은 이론을 들여다보던 영국의 물리학자 돌턴은 물질은 생성되거나 소멸하지 않고 단지 형태가 바뀔 뿐이라는 질량 보존의 법칙과 어떠한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질량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인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가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가설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아주 명쾌했죠. 모든 원소는 그 양이 변하지도 파괴되지도 않는 어떤 특정한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작은 단위들이 복잡하게 결합해 물질들의 구조를 이룬다는 주장인 원자설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과 그 아이디어가 상당히 흡사한 주장으로서 근대 원자론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여러 물리학의 분야에서 물질에 관한 연구가 더욱 지속되었고 1897년 영국의 물리학자 J.J. 톰슨은 크룩스관이라고 부르는 실험기구에서 볼 수 있는 음극선을 통해 여러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크룩스관이란 동그란 유리 실린더에 양쪽에 극판을 두어 강한 전압을 걸면
음극판에서 발생하는 알 수 없는 선을 관측할 수 있도록 만든 실험 장치인데요. 이때 발생한 선을 음극선이라고 불러서 음극선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바로 이러한 음극선의 전자기적 특성을 통해 음극선의 질량 측정에 성공하게 된 톰슨은 음극선은 전자기파와는 다른 전하를 띠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로 구성된 그 무언가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음극선을 구성하고 있는 바로 그 전하가 일렉트론, 전자라고 부르는 입자이죠. 톰슨은 이러한 전자가 만물의 기원인 원자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원자 안에 음전하를 띤 입자와 양전하를 띤 입자가 어떻게 존재할까? 이에 대한 답을 위해 톰슨은 건포도가 푸딩 안에 콕콕 박혀있는 모습을 상상했고 그러한 형태의 원자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즉, 원자는 더는 쪼갤 수 없는 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죠.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1919년 톰슨의 제자인 어니스트 러더퍼드는 한 가지 실험을 구상하게 됩니다. 방사성 원소에서 나오는 알파 입자를 총알이라고 생각하고 금박에 쏘는 그런 실험이었죠. 이때 이 총알이 금 원자에 어디에 맞고 어떻게 튕겨내는지를 보기 위해 금박 주변에 스크린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도출됩니다. 대부분의 총알, 알파 입자는 크게 굴절되지 않았지만 몇 개는 아주 큰 각도로 꺾이거나 어떤 녀석은 반대 방향으로까지 튕겨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파 입자의 질량은 전자의 7000배에 달하기 때문에 알파 입자가 튕겨나오는 일은 넓은 종이에 야구 선수가 공을 던졌을 때 공이 종이면에 튕겨져 나간 듯한 현상처럼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톰슨 모형에 따르면 양전하는 원자 전체에 골고루 퍼져 분배되어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전자가 콕콕 박혀있는 모습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양전하가 아무리 많더라도 맹렬하게 원자를 향해 날아가는 알파 입자의 운동량을 고려한다면 약간 위아래로 휠 수는 있을지언정 뒤로 튕기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아이디어가 러더퍼드 모형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러더퍼드는 톰슨의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전자의 전하량을 합친 만큼의 양성자가 알 수 없는 속박에 의해 한 점에 모여있는 형태를 고안하게 되고 바로 그 위치에 정확하게 알파 입자를 발사하게 된다면 양성자 점이 만드는 엄청난 반발력에 의해서 이론상으로는 입자를 뒤로 튕겨낼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이를 양성자가 한 점에 모여 하나의 핵을 구성한다는 러더퍼드의 원자핵 모형이라고 부르며 이 실험을 계기로 원자핵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모형에서 원자핵은 한 점에 모여있고 주변부를 원자핵의 전하량과 일치하는 양의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는 그러한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형은 커다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빙빙 돌게 될 경우 전자는 필연적으로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이 전자기파에 의해 결국 전자는 에너지가 점차 소멸해 에너지를 잃은 전자가 핵으로 빠져들어가 충돌하게 될 거라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죠. 그러나 곧 이 문제는 닐스 보어에 이어 막스 보른에 이르러 정립된 새로운 원자 모형과 함께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에 의해 멋지게 해결되게 됩니다. 오늘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근원에 관한 궁금증을 저와 함께 하나하나 따라가 보았습니다. 입자의 세계란 정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매력적인 세계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한 S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행사는 1934년 4월 19일에 있었는데요.
당시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을 기념해서 제1회 과학데이로 삼아 최초의 과학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85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 최대 과학축제인 2019 대한민국 과학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가 경복궁 흑예문 광장에서 열리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야제 행사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YTN 사이언스에서는 2019 대한민국 과학축제 전야제를 잠시 후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생중계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